가족 외식 메뉴로 또 술안주로 인기몰이 중인 양고기. 소고기나 돼지고기 등 다른 종류에 비해 열량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적은 양고기는 대표적인 저칼로리 고단백 식품으로 손꼽힌다. 또한 철분과 아연, 오메가3 등의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성장기 어린이에게도 제격이다. 오늘 건강밥상에서는 맛의 신세계 양고기와 함께한다. 양고기는 한방에서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허약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효과가 뛰어난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당귀생강 양육탕이라는 유명한 처방에는 양기를 올리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 양육, 즉 양고기를 약으로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양고기는 아연이나 칼슘, 인 등의 무기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겨울철 원기를 회복시키는 데 굉장히 좋은 음식입니다. 또한 저칼로리, 저지방, 고단백으로 지방이 적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여성분들에게도 좋습니다. 양고기는 소나 돼지만큼 익숙하지는 않지만 요즘 들어 사랑받는 육류죠. 12개월 이내의 양을 램이라고 부르는데요. 풍미도 좋고 육질도 부드러운 이 램으로 양갈비 스테이크 만들어 볼게요. 육질이 부드럽고 냄새가 강하지 않은 양고기는 초보자들도 쉽게 즐길 수 있는데 불포화 지방산이 높고 칼로리가 낮아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양갈비 스테이크 첫 번째는 양갈비 재워두기. 키친타월로 핏물을 잘 닦아낸 양갈비에 올리브유를 골고루 바르고 로즈마리와 편마늘을 올리자. 그런 다음 랩으로 덮어 냉장실에서 1시간가량 숙성을 시켜준다. 양고기는 특유의 향 때문에 싫어하는 분들도 꽤 계신데요. 이럴 때는 올리브유, 생마늘, 허브를 이용해서 잡내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생허브가 없다면 건허브를 사용하셔도 돼요. 스테이크와 함께할 메쉬 포테이토도 만드는데 우선 끓는 물에 소금을 조금 넣고 감자를 푹 삶은 다음 건져낸다. 큰 볼에 삶은 감자를 담고 소금과 버터를 넣어주는데 생크림까지 붓고 골고루 으깨가며 저어주면 부드러운 메쉬 포테이토가 만들어진다. 이어서 양갈비에 뿌려줄 고추 깻잎 페스토를 준비한다. 믹서기에 잣과 파마산 치즈가루, 올리브유를 넣은 다음 깻잎도 함께 넣고 갈아주는데 여기에 페페론치노와 큐민 파우더를 넣고 잘 섞어주면 된다. 페스토 소스는 보통 바질로 많이 만드는데요. 이렇게 깻잎을 사용해도 색다른 페스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건고추를 첨가하면 매콤하고도 맛있는 페스토를 만드실 수 있어요. 이번엔 숙성한 고기를 구워주자. 센 불로 달궈진 프라이팬에 양갈비를 올리고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주는데 이때 중간중간 소금도 적당히 뿌려 간을 해준다. 구워진 스테이크는 팬에서 꺼내 5분 정도 기다려주는 걸 잊지 말자. 고기를 굽고 나면 5분 정도 휴지를 식혀주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휴지를 식히게 되면 건조해진 표면이 내부에 육즙을 빨아들여서 고기가 더욱 부드러워집니다. 이어서 그린빈과 썰어둔 마늘은 소금과 후추를 뿌려가며 팬에서 볶아준다. 이제 마지막 플레이팅! 메쉬 포테이토와 양갈비, 그린빈을 올리고 고추 깻잎 페스토까지 뿌려주면 양갈비 스테이크 완성! 부드러운 식감과 고소한 맛의 양갈비 스테이크. 고추 깻잎 페스토와 함께 느끼하지 않고 그린빈에 메쉬 포테이토까지 더해져 영양 가득한 홈파티 요리로 그만이다. 큼직하게 썬 채소를 듬뿍 넣어 푹 끓인 양고기 스튜는 달걀을 살짝 익혀서 빵을 찍어 먹으면 든든한 브런치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끓여서 바로 먹어도 맛있고 다음 날 먹으면 더욱더 맛있는 양고기 스튜 만들어 볼게요. 예부터 중동과 중국에서 보양식으로 즐겨 먹어온 양고기. 또한 양고기에는 적혈구 생성을 돕고 신경 손상을 방지하는 비타민 성분도 풍부하다. 양고기 스튜 만들기 첫 번째 채소 준비. 가지와 호박, 양파는 한 입 크기로 썰어주고 마늘은 편썰기를 해준다. 베이컨은 작게 다져서 준비하자. 오늘의 메인 재료인 양고기. 양고기를 손질할 때는
지방이 있는 부위는 우선 제거하고 채소들과 비슷한 한 입 크기로 썰어 준비한다. 스튜에 사용하는 양고기의 부위는 어깨살이나 다리살이 좋습니다. 그리고 양고기뿐만 아니라 취향에 맞게 소고기나 닭고기로도 맛있는 스튜를 만드실 수 있어요. 이어서 준비한 재료를 볶아줄 차례. 우선 달군 냄비에 식용유를 살짝 두르고 베이컨을 볶아준다. 베이컨이 다 볶아지면 건져낸 후 양고기를 넣고 중간불에서 1분 30초간 볶아준다. 여기에 채소들을 넣고 소금 후추를 뿌린 뒤 볶아준다. 그런 다음 물과 레드와인을 부은 후 토마토 퓨레, 타임, 월계수 잎을 넣고 센 불로 끓여주자. 이렇게 와인과 허브를 넣어서 함께 끓이게 되면 양고기의 잡내를 줄여서 더욱더 맛있는 스튜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양고기의 향이 익숙치 않은 분들은 올리브유와 와인, 허브를 넣어서 하루 정도 숙성한 후에 요리를 하시면 더욱더 맛있게 즐기실 수 있어요. 스튜가 충분히 볶아지면 그릇에 담아내는데 스튜 한가운데 달걀을 깨트려 넣어 달걀이 살짝 익게 한다. 여기에 베이컨과 파마산 치즈가루를 뿌려주면 양고기 스튜 완성! 스튜는 따뜻한 상태에서 바삭하게 구운 바게트나 호밀빵을 찍어서 함께 드시면 더욱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그 맛에 중독되는 양고기 스튜. 기름기가 없어 담백한 양고기와 건강에 좋은 채소들이 한가득. 꽃샘 추위에도 든든한 보양식이 여기 있다. 양고기는 성질이 따뜻해 양기를 더하고 속을 데우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발이 차고 시려운 분들, 아랫배에 냉감이 있는 여성분들, 위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반대로 열이 많은 체질에 고혈압과 같은 심혈관 질환이 있다면 과한 섭취는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양고기는 냄새 때문에 드시고 싶어도 못 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냄새를 잡기 위해 후추로 밑간을 하고 강황, 양파, 마늘, 생강처럼 매운맛과 향이 있는 식재료를 이용하여 요리하면 평소 잡냄새로 못 드셨던 분들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고기라고 다 같은 고기가 아니다. 단백질과 무기질 비타민이 풍부하고 위를 튼튼하게 해주어 스스로 회복식으로도 사랑받아온 양고기. 양고기에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이 콜레스테롤 분해를 도와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그만이다. 건강도 챙기면서 색다른 풍미를 즐기고 싶다면 오늘 양고기 요리에 도전해보자.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원입니다. 봄철에는 신체 활동량이 늘어나서 겨울철보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타민 섭취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먹어도 많은 비타민을 섭취할 수 있는 봄철 식품 하면은 바로 봄나물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봄나물에는요, 다른 채소에 비해서 비타민과 미네랄, 칼륨, 섬유질 등이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초봄에 나는 봄나물은요, 겨우내 얼었던 땅을 뚫고 올라오기 때문에 생리활성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하네요. 네, 이 봄나물 하면은 항산화 작용을 하는 미나리를 빼놓을 수가 없고 또 두릅에는 비타민C와 철분이 많이 함유돼서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냉이, 쑥, 달래 등 많은 봄나물들이 있으니까 이 봄나물 드시면서 이 봄철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고도비만 환자.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이면 고도비만, 35 이상이면 초고도비만으로 분류한다. 고도비만은 당뇨병, 심근경색과 같은 혈관 질환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신장 기능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고도비만,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비만이라고 하면 체내에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고도비만은 체질량 지수라고 하는 키에 대해서 얼마나 몸무게가 무거운가는 체질량 지수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체질량 지수가 35 이상인 경우를 특별히 우리가 고도비만이라고 부릅니다. 만병의 근원으로 불리며 각종 질환의 위험인자로 손꼽히는 비만. 고도비만인 경우 그 위험성이 더 심각한데 암은 물론 심장질환, 혈관질환 등의 발생이 급격히 증가한다.
이러한 심각성 때문에 고도비만 치료를 위한 비만 수술이 올해부터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었는데 오늘 TV의 주치의에서는 만병의 근원 고도비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이 비만 중에서도 고도 비만은 여러 가지 합병증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은요, 비만으로 인해 발생한 합병증 진료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었지만 올해부터는 고도비만 환자가 치료 목적으로 시행하는 모든 수술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비만 대사 수술이 건강보험에 적용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고도 비만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고 또 치료가 필요하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고도 비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건양대학교 병원 외과 이상옥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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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주제가 고도 비만인데 먼저 비만에 대해서 정의부터 내려보고 자세히 살펴보죠. 예. 이 비만이라고 하면 우리가 체내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지방이 축적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또 수명이 단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만을 주로 이제 BMI라고 하는 체질량 지수를 기준으로 사용을 하는데 키에 대해서 얼마나 몸무게가 많은지 이제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비만으로 정의를 하고 분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비만이라고 하면 체내의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돼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건데 체질량 지수로 측정을 하면 이 비만을 어떻게 분류를 할 수가 있을까요? 예, 비만은 사실 굉장히 분류를 하는 방법도 굉장히 많고 진단을 하기도 힘듭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쓰게 되는데요. 이렇게 허리 둘레를 쓰기도 하고 아니면 엉덩이 둘레를 써서 엉덩이와 허리 둘레의 비율을 우리가 따지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알기 쉽게는 허리 둘레가 보통 남자 같은 경우에는 90cm보다 더 많을 때 아니면 여자 같은 경우는 85cm 이제 우리가 쉽게 인치로 계산을 하면 허리가 한 35.5인치 정도 이상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33.5 정도 이상 되는 경우를 비만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세계보건기구에서 비만을 분류를 한 게 있는데요. 네. 정상 체중은 체질량 지수가 18에서 25 사이, 25가 넘어가면 그것은 과체중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3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비만으로 분류를 합니다. 하지만 이게 서양의 기준이기 때문에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체질량 지수가 25가 넘어가면 이제 한국인들은 비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비만 중에서도 더 문제가 되는 게 이 고도 비만인데 고도 비만은 어떻게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고도 비만은 뭐 다른 말로 이제 병적 비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질병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서양의 경우에는 이 체질량 지수가 40 이상이 되는 경우 그리고 우리나라나 아시아계 사람들은 이 체질량 지수가 35 이상인 경우는 우리가 고도 비만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실제로도 고도비만 환자가 얼마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우리나라의 비만율은 갈수록 좀 늘어나는 추세라고요. 예, 비만율이 우리나라에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양의 기준으로 봤을 때 비만율을 측정한 데이터를 보면은 2000년대 중반에는 한 전체 한 31% 정도가 우리나라의 비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증가를 하고요. 2016년도 데이터를 보면은 그게 한 35%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올라가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아시아의 기준으로 사용했을 때 비만율은 좀 더 높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 기준으로 사용했을 때 우리나라 성인 남자의 한 42% 정도는 비만이다.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조금 낮습니다. 25% 정도가 비만이라서 남자는 반 조금 안 되게 여성들 같은 경우는 한 4분의 1 정도가 비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만하면은 또 이 내장 지방이라는 이 용어가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체형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뚱뚱하지가 않은데 내장 지방이 있어서 내가 혹시 비만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내장 지방과 비만 관련성이 깊습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관련성이 깊습니다. 이 내장 지방은 뱃속의 이제 장 주위에
이제 정상적으로 분포하는 지방인데 이 특히나 피부 밑에 있는 피하 지방보다 내장 지방이 많은 분들은 굉장히 성인병과 관련이 굉장히 높습니다. 관련이 높은 성인병은 당연히 뇌졸중 같은 거 그리고 급사를 일으킬 수 있는 심근경색이라든가 이런 심장 질환들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피하 지방이 많은 분들보다는 내장 지방이 있는 분들이 더욱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실제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진단을 받고 치료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성인병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비만은 사실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만큼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이 비만은 몸에 거의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들을 보면 머리에는 주로 뇌졸중 같은 것들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눈에는 백내장 같은 것들이 유병률이 비만 환자들이 높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그 관상동맥 질환들,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와도 연관이 있고요. 암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전립선암이라든가 신장암, 특히 유방암이나 자궁경부암 이런 여성암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미리. 네. 예. 말씀 들어보니까 만병의 근원하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꼽는데 비만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만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비만이라고 판단이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식이요법과 운동치료겠죠. 적절한 식사, 탄수화물을 적게 섭취를 하고 그다음에 고단백 음식을 섭취를 하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3번 이상 운동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제일 근본적인 치료가 되겠고요. 사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약물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요. 최근까지도 여러 가지 약물들이 개발됩니다. 그래서 그런 약물 치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게 결국 이런 그 식이 치료나 운동 치료나 약물 치료에 반응을 잘하고 효과가 적은 분들은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마지막은 수술적 치료가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그런데 먹는 것도 좀 조절하고 운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치료가 되지 않을 때는 약물요법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약물들이 좀 있을까요? 예, 약물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주 전통적인 비만에 대한 약물 치료는 이제 그런 지방의 흡수를 줄이는 지방의 흡수를 줄이면 우리가 체내 지방이 적어지지 않을까 하는 데서 출발을 해가지고 그 음식을 섭취하고 약을 같이 먹었을 때 지방 소화를 하지 않게 해서 이제 지방이 그대로 배출되게 하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약들이 개발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비만 치료 약들이 초반에는 아주 심장 그 밸브 질환 같은 것들을 판막 질환 같은 것들을 많이 일으키는 심각한 부작용 같은 것들이 장기 복용자들한테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중간에 금지당하기도 하고 근데 최근에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들은 비교적 안전한 약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물 치료에 굉장히 효과가 좋은 분들도 많은데 실제로는 약을 끊으면 그다음에 다시 살이 찌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일종의 제한적인 체중 감소라고 저희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약물 치료가 있는 반면에 또 그 약물 치료마저 반응이 잘 없으면 아까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내시경 치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치료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내시경 치료도 있습니다. 이 내시경 치료는 어떻게 생각하면 쉬운 치료인데요. 이제 위 안에다가 풍선을 삽입하는 경우입니다. 위 안에다가 이렇게 풍선을 집어 넣어놓게 되면은 조금밖에 못 드시게 되겠죠. 식사를 조금밖에 못 드시기 때문에 일찍 포만감이 들고 식사하고 싶은 생각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 이거는 사실 오래 둘 수는 없습니다. 위 안에 한번 넣어놓으면 그래서 보통은 시술을 한 지 6개월이나 12개월 정도면 우리가 그거를 제거를 해야 되고 문제는 그거를 제거하고 나면 다시 살이 찌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단점은 제거를 했을 때 다시 살이 찌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건강플러스 오늘은 고도 비만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으로 찾아가서 환자들의 이야기도 듣고 치료법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운동이나 다이어트, 식욕 억제제 등으로도 해결이 쉽지 않으며 더 심한 비만 상태에 빠지기 쉬운 고도 비만.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수명 단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키는 176이고요. 예. 몸무게가 한 110kg 정도. 예. 제일 많이 나갈 때는 얼마나 나가셨어요? 가장 많이 나갔을 때가 120에서 130까지 나갔고, 예,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쪘다 반복을 하면서 이제 현재까지 이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당뇨나 고혈압 같은 게 있으신가요, 지금? 예, 당뇨는 없고 고혈압이 현재 있어서 최근에 약 처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비만과 고도 비만은 치료 방법 자체가 달라야 한다. 단순 비만은 식이요법이나 운동, 약물 치료만으로 효과를 보기도 하지만 고도 비만의 경우 비만 대사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예, 이분은 현재 체질량 지수가 35가 조금 넘어가면서 고혈압이 있는 환자입니다. 이제 살이 많이 쪘을 때는 체질량 지수가 한 40 이상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고혈압도 있고 체질량 지수가 35 이상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분은 반드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만 대사 수술은 체질량 지수가 35 이상인 초고도 비만 환자나 체질량 지수가 30을 넘으면서 고혈압이나 수면 무호흡증, 당뇨와 같은 합병증이 있는 경우 시행된다. 또한 체질량 지수가 27.5 이상이면서 혈당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도 비만 대사 수술을 고려할 수 있는데 치료의 성공을 위해서는 고도 비만 수술 이후의 생활 습관과 식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술한 지 지금 이제 한 달 되셨어요. 네. 식사는 요즘 얼마나 하세요? 지금은 3분의 1공기 정도는 먹고 있어요. 그 수술 전이랑 비교해서 체중이 어떠세요? 수술 전에 비해서 체중은 한 8kg 빠진 것 같아요. 고도 비만 수술은 위의 크기를 줄이거나 영양을 흡수하는 소장의 길을 바꿔 소식을 하는 체질로 변화시키는 치료법이다. 치료의 효과는 물론 안전성을 인정받아 현재 고도 비만 개선을 위한 중요한 치료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수술 전에 비해서 이 정도면은 굉장히 정상적인 체중 감소를 보이게 되는 경우고요. 한 6개월에서 1년까지는 굉장히 더 많이 빠질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적절한 식사, 그다음에 적절한 운동, 이런 규칙적인 생활을 반드시 동반이 되어야 그 효과를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도 비만 치료를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 내시경 치료다. 내시경으로 위내에 풍선을 삽입해 지속적으로 포만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음식물의 섭취를 줄여 비만을 치료하는 원리다. 삽입한 풍선은 대부분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후에 제거하게 되는데 요요 현상을 적으며 외과 수술이 아닌 위내시경 시술로 간단히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고도 비만을 치료하지 않으면 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단 고혈압과 당뇨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뇌졸중, 수면 무호흡증, 관절 질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빨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수술적 치료를 해서라도 빨리 치료를 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을 막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비만의 정도가 심해지고 그 지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당뇨병과 지방간을 불러올 수 있다. 또 고혈압과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 등의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고도 비만, 적극적 치료와 자기 관리를 통해 비만의 굴레에서 벗어나자. 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고도 비만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영상을 통해서 고도 비만에 있어 치료 효과가 높은 방법으로 비만 대사 수술 얘기가 나왔는데요. 정확히 어떤 수술법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원래 비만 수술과 대사 수술은 좀 말도 틀리지만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이제 체중 감소를 시키게 하는 비만 수술을 해봤더니 결과적으로 그 당뇨를 가진 환자가 당뇨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사 질환을 치료하는 수술이다라고 해서 요즘에는 비만 대사 수술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이런 비만 대사 수술은 같은 수술이고요. 수술을 하게 되면 인슐린과 같은 혈당을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 호르몬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는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이 베타 세포의 기능이 증가를 해서 인슐린 분비능도 이제 증가를 하게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효과를 바탕으로 해서 당뇨가 좋아진다, 대사 질환이 좋아진다. 그래서 비만 대사 수술을 최근에는 한꺼번에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만 수술을 했더니 대사 질환까지
없어졌더라. 그래서 비만 대사 수술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다음에 이 비만 대사 수술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당뇨 환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건지 그 대상자가 궁금합니다. 예, 물론 당뇨 환자도 대상이 되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비만 대사 수술에 적응증이 되는 거는 아까 처음에 나왔던 체질량 지수가 35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해당이 됩니다. 대상자가 되고요. 그리고 30 이상인 경우에도 여러 가지 질환들 중에 하나가 있다면 대상이 됩니다. 고혈압이라든가 저환기증, 수면무호흡증, 관절 질환, 천식 이런 여러 가지들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수술적 치료의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체질량 지수가 27.5 이상이 되면서 당뇨가 있는데 당뇨가 다른 방법으로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도 수술적 치료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고도비만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비만 대사 수술을 절대로 받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예, 사실 그 비만 대사 수술의 절대적인 금기다 이렇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수술과 비슷하게 일반적으로 전신 마취가 불가능한 환자들 그런 환자들은 물론 비만 수술의 대상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조현병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병적으로 이렇게 과식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하면은 수술적 치료에도 효과가 좀 적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른 암이 있는 경우 암 환자들에 대해서는 이 비만 대사 수술은 아주 금기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만 대사 수술 아무래도 수술이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데 이 비만과 관련된 수술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발전해 오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비만 수술이 사실 우리가 몸에서 영양분 흡수를 줄이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건데 이게 1950년대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장이 시작되는 부위를 저희가 공장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공장에서 나머지 흡수되는 장을 우회를 해서 바로 대장으로 장을 연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흡수 장애가 생기고 설사만 계속하다가 실제로 이때 수술하는 환자들은 다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장 회장 우회수를 시행을 했더니 체중 감소 효과는 적지만 심각한 영양 결핍이 이때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담체 유해술 같은 것을 했더니 또 영양분이 흡수가 저하가 되는 그런 것들이 생겼기 때문에 최근에 그렇게 시행하지는 않는 수술인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수술들은 적절한 체중 감소와 또 적절한 영양 흡수가 되는 그 정도로 발전하게 되었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치료법들의 부작용을 개선해서 이제는 좀 믿고 할 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인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비만을 치료하는 방법은 일단 섭취를 제한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제 많이 물을 못 먹게 하는 섭취를 제한하는 술식이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흡수를 제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소장에서 영양분이 흡수가 잘 안 되게 하는 그런 걸 할 수가 있고 어떤 수술 방법에 따라서는 섭취 제한과 흡수가 동시에 제한되는 이런 혼합형의 수술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위소매절제술, 이 방법은 어떤 수술법인가요? 예, 이 위소매절제술은 비교적으로 간단히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비만 대사 수술입니다. 이 소매절제술만 받아도 체중 감소 효과가 굉장히 좋고 위를 이렇게 길쭉하게 위가 음식물이 저장되는 부분을 이렇게 절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만 하기 때문에 섭취를 제한하는 술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수술의 가장 장점은 합병증이 적고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는 수술이라는 게 장점입니다. 아니 그렇게 위를 많이 절제해내도 별 문제는 안 생기나요? 예, 큰 문제는 사실 없습니다. 이게 위가 그 소화를 하는 기능도 있지만 저장하는 기능이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위를 많이 절제를 하더라도 적게 먹어도 우리 몸에는 소장이 있기 때문에 전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그 위가 다시 커지지도 않나요? 조금 커집니다. 조금 커지는데 위가 너무 많이 커지게 되면 또 체중이 다시 증가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술할 때 그 부지라고 하는 이런 가이드를 하는 관을 넣고요. 그래서 아주 일정한 용적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 술식을 수술할 때 시행을 해서 아주 표준적으로 아주 적당한 양을
남기게 되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예. 이렇게 위소매 절제술 외에도요, 위우회술도 있었습니다. 이건 어떤 방법일까요? 예, 위우회술은 음식을 덜 섭취를 하게 되고요. 또 하나의 기전으로는 음식물 흡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식도 아래에 있는 위를 한 15 내지 30cc 정도가 들어갈 용적만 위를 남기고 절제를 하게 되고요. 그 절제를 하고 소장을 남아있는 아주 작은 위에다가 붙이기 때문에 섭취를 제한을 하고 흡수도 억제하는 그런 수술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소매 절제술에 비해서는 체중 감소 효과가 좀 더 크고요. 초과 체중이 한 65% 정도를 그러니까 체중 감소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위우회술의 가장 큰 장점은 당뇨 환자들에서 가장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당뇨가 심한 환자들은 위우회술을 받으면 당뇨가 아예 없어지고 치료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완치가 안 되더라도 지금까지 쓰던 뭐 인슐린이나 그런 경구용 혈당 강화제를 굉장히 많이 줄여서 저용량을 사용을 해도 충분할 정도 그렇게까지 환자가 당뇨가 좋아지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 위우회술은 한 번 받고 나면 그 효과가 지속되는 건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또 어떤 검진이라든지 아니면 더 재수술을 또 필요로 하는 건지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수술적 치료가 가장 큰 장점이 계속 간다는 거죠, 효과가. 앞에서 말씀드린 약물 치료나 이런 내시경 치료 같은 것들은 그거를 끊었을 때 계속 다시 요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가장 단점이었는데요. 네. 이런 수술적 치료는 수술을 한 이후에는 평생 그런 효과가 지속이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물론 위가 조금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직후보다는 이게 뭐 10년, 20년이 지나면 먹는 양이 조금 증가하기도 하는데 뭐 체중이 확 급격하게 증가할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평생 지속된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비만 대사 수술을 하고 나면요, 그 수술을 하고 난 뒤가 끝이 아니라 그 뒤에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유지를 해야 할까요? 예, 생활 습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식이 조절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적절한 운동, 그리고 적절한 수면, 이런 규칙적인 생활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술 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만 수술을 받고 나면 체중이 수술 받은 순간부터 계속해서 쭉 빠지게 됩니다. 쭉 빠지는데 평생 빠지는 건 아니고요. 수술 직후에 가장 많이 빠지기 시작하고 1년 아니면 2년까지 가장 많이 빠지게 되고 그 이후에는 그걸 유지를 하거나 조금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체중 감량기 관리를 24개월까지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2년이 지나게 되면은 체중 유지기 관리, 아까 이런 것들, 식이, 운동, 수면 같은 것들을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영양분이 조금 부족한 분들이 간혹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권장하는 거는 수술 후에 종합 비타민제 같은 것들을 하루에 하나 정도 복용하는 거는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수술 후의 생활 관리 중요한데 이 중에서도 이 식이요법은 참 기본일 텐데 식습관 어떻게 갖는 게 필요할까요? 예, 보통 비만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후 1, 2일째 식이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맑은 유동식을 저희가 2일까지는 섭취를 하게 하는데요. 3일에서 7일, 일주일 이내까지는 맑은 유동식에다가 저지방 두유라든가 요거트, 스프류 같은 것들은 일주일 이내까지를 드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2주가 넘어가면 2주, 3주째까지는 저지방 고단백 식품을 저희가 추천을 합니다. 수술 4주, 거의 한 달 정도가 되면 밥을 권유를 하는데 주로 처음에 이제 좀 지른 밥부터, 진밥부터 시작해서 그냥 된 밥까지 그렇게 진행을 하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성인도 성인이지만 소아청소년의 경우에도 비만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이들도 이 수술을 받을 수가 있나요? 예, 아이들은 어른에 비해서는 수술하는 케이스가 적은데요. 이제 소아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이 비만의 기준이 성인들과 조금 틀립니다. 앞에서 체질량 지수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소아 같은 경우는 비만의 기준을 이제
99%일 이상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이제 퍼센타일이라는 용어가 익숙하지가 않으실 텐데 그 몸무게를 쭉 1번부터 100번까지 쭉 나열을 했을 때 100%타일이 가장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가는 애입니다. 그러면 99, 100. 100명 중에 1등, 2등 정도 몸무게 많이 나가는 애를 소아에서는 저희가 비만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소아 비만은 있으면 당연히 식이요법과 운동을 하고 이런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아 비만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얘들이 더 커가지고 당뇨가 잘 생기고 고혈압이 잘 생기고 당뇨가 생기고 고혈압이 잘 생기면 그와의 합병증으로 인한 고생할 게 뻔히 눈에 보이기 때문에 소아 비만도 빨리 치료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수술적 치료가 전 세계적으로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소아 청소년의 경우 그렇다면 이 비만 대사 수술을 받으면은 성인에 비해서 그 효과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성인에 비해서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그 적응증에 해당되는 분들을 수술을 했을 때 체중 감소 효과가 있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당뇨 같은 게 치료가 되기 때문에 이 당뇨가 지속됐을 때 젊은 나이에 뭐 신장이 망가져서 투석을 한다든지 굉장히 그런 사회적으로 힘들어지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성인에 비해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마 수술을 받을 때나 수술을 받은 직후에 또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수술 받은 직후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시기겠죠. 시기가 한꺼번에 많이 먹는다든지 너무 빨리 먹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요. 가릴 음식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 1주, 2주, 3주, 4주 보통 수술 후 한 달까지는 경도나 음식물의 딱딱한 정도를 굉장히 조심해서 드시는 게 중요한데 한 달이 지나면은 천천히 드시고 조금씩 드시고 자주 드시고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운동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당연히 병행이 되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처음 시작하면서 이 비만 대사 수술이 건강보험에 적용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자들의 부담은 많이 준 거 아니겠어요? 예. 비만 대사 수술이 건강보험으로 적용되기 전에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미용 수술로 인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건강보험이 늦게 적용이 된 거고요. 이제 2009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었는데 보험 적용을 받으면 당연히 비용적으로도 개인적인 비용이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하게 되겠죠. 네. 뭐 한 5분의 1 정도 기존에 우리가 하던 치료비의 5분의 1 정도면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혜택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2019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은 이렇게 고도 비만과 관련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고도 비만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고도 비만은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거다. O일까요? X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저는 세모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세모요? 예, 예. 물론 엄마 아빠가 비만인 분들은 그 아기들이 비만인 경우가 많고요. 부모를 따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유전적인 영향 말고도 후천적으로 과식을 많이 한다든지 섭취량이 많은 분들 아니면은 오래 장기간 앉아서 일을 하는 잘 움직이지 않고 그런 분들이 비만의 유병률이 높다는 보고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선천적인 거 플러스 후천적인 그런 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세모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요. 손으로 잡히는 살이 없다면 비만이 아니다. O일까요? X일까요? 손으로 잡히는 살이 없다고 해서도 내장 비만이 있을 수 있겠죠. 내장 비만이 굉장히 아까 성인병과 위험한 성인병과 아주 많이 관련된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대부분은 손으로 잡히는 살이 없을 정도면 굉장히 날씬하고 정상 체중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중에 숨어있는 내장 비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비만 수술을 받으면 요요 현상은 오지 않는다. O일까요? X일까요? 요요 현상은
거의 없습니다. 수술을 받으면 기존의 치료와는 틀리게 이게 제가 아까 거의 평생 그 효과가 지속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100% 환자가 요요 현상이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 대부분의 환자들이 체중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당뇨도 좋아지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생활 습관이나 식이라든가 그런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은 물론 처음보다는 체중이 빠지긴 하지만 수술 뒤에 다시 체중이 증가해서 요요 현상이 일어나는 분들이 3% 이하에서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도 비만 수술은 지방 흡입술과 다르다. OX 어떤 걸까요? O입니다. 네. 그 지방흡입술은 우리가 그 흔히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그 피하 지방을 제거하는 술식이죠. 예를 들어서 복부 지방이 많다고 하면은 배에서 이렇게 지방을 흡입하고 주로 허벅지, 엉덩이 같은데 팔 이런데 국소적인 지방 제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고도 비만 수술은 전신적인 지방, 뭐 피하 지방이라든가 내장 지방을 포함해서 점점 빠지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술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고도 비만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제 지인이 결혼을 앞두고 늘어난 체중 때문에 비만 대사 수술을 생각하고 있는데 언제 하는 게 적절할까요? 네, 결혼을 앞두고 수술을 받아야 된다면 언제가 적절할지 이거 굉장히 고민될 것 같아요. 예. 예. 결혼 시기와 사실은 수술은 무관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임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그 결혼을 하고 나서 임신을 바로 계획을 하고 있다면은 그 수술은 미루는 게 좋습니다. 이 비만 대사 수술을 하고 나서 2년까지는 체중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게 되는데요. 그 임신을 하게 되면 태아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조금이라도 영양분 흡수라든가 그런 것들이 적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한 2년이 지나면 임신을 권유를 하게 되고요. 아니면 뭐 임신 계획이 없다면 결혼과 비만 수술은 무관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수술 후 2년까지는 임신은 피하는 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고도비만 수술은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수술인가요? 네, 고도 비만 수술을 받기 위한 특별한 조건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고도 비만 수술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권장하는 거는 18세 이상의 환자에서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아에서는 아직 발달이 덜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권유하지 않는 것이 실제 현실이고요. 18세 이하인데 당뇨가 심하다든지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은 다른 검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뼈 성장이라고 하는 거 있죠. 네. 그 골 엑스레이를 촬영을 해서 뼈 성장이 완성이 됐다고 하면은 18세 이하라고 하더라도 비만 수술에 해당이 된다면 수술적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고도 비만과 관련해서 이 점만큼은 꼭 기억해야 한다는 점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도 비만은 네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채워주시겠어요? 예, 고도 비만은 치료를 할 수 있는 질환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고도 비만은 그 살을 빼기 위한 그 치료를 많이 했었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제 수술을 실제로 받아본 분들은 굉장히 좋은 치료라고 생각을 하고 만족도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고도 비만은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 뭐 제가 수술한 환자들 보면 뭐 120kg, 110kg 이런 데서 보통 막 60kg대 이럴 때까지 몸무게가 빠지고 그런 분들을 많이 보면 굉장히 인생이 바뀌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질환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고도 비만, 이 비만 대사 수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외과 이상옥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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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고도 비만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이 비만 수술은
미용적인 목적의 수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치료의 목적이 있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체중을 줄이고요. 또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 위험을 좀 낮추기 위해서는 수술 후에도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꾸려는 환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